챕터 1의 신호 및 시스템의 기초 보겠습니다. 컨텐츠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신호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뭐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냐 아니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Fourier transform은 뭐 아마 공학 수학 시간에 이미 다 배운 건데 배운 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rac 델타 펑션 뭐 듀얼리티, 리니어리티, 컨버전션 티어럼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공학 수학에서 다 커버를 했던 내용이죠. 보통 2학년 때. 그다음에 Fourier 시리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학 수학에서 커버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또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LTI 시스템 이것도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샘플링 티어럼 이거는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좀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discrete Fourier transfor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Fourier transform인데요. discrete Fourier transform도 Fourier transform인데 우리가 그 대부분의 시그널 프로세싱을 다 컴퓨터 안에서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이 Fourier transform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적으로는 지금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려면 전부 다 디스크리트한 샘플 가지고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Fourier transform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타임 도메인이나 프리퀀시 도메인에 전부 다 그 continuous한 그 타임이나 continuous한 프리퀀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때는 전부 다 디스크리트한 샘플을 다루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discrete Fourier transform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줄여서 DFT라고 부르죠. 그래서 DFT의 fast 버전이 FFT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시그널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다룬다면은 맨날 하는 게 이 FFT죠. 맨날 다루는 게 FFT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의 신호의 구분 보겠습니다. 시그널을 이제 구분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이 우리는 이제 시간에 따른 그 신호만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사진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다룬다고 하면 이 x축, y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픽셀 밸류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통신에서 다루는 시그널은 이제 가로축이 항상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뭐 n이라는 순간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구분을 할 때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고 이제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tinuous 하냐 discrete 하냐 이렇게. 그 다음에 값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값들 자체가 여기서 amplitude라는 말은 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요. 이걸 그냥 value라고 쓰려다가 그냥 amplitude라고 썼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그냥 value 그냥 값이라고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amplitude라는 말 자체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도 있고 그냥 뭐 amplitude를 그냥 음수로 쓸 때도 있고 하는데 그건 뭐 적당히 문맥상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양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신호의 값이 뭐 정수만 가능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discrete amplitude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몇 명이냐, 실내에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거를 뭐 1초마다 관찰을 했다. 1초마다 관찰을 해가지고 어떤 실내에 사람이 몇 명인지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iscrete time, discrete amplitude 시그널이 되겠죠. 왜냐하면 값도 discrete하고 우리가 1초마다 관찰을 했으니까 결국은 어떤 수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iscrete time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수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equence죠. 그러니까 sequence 뭐 이렇게 AN 뭐 수열 이런 거 배우셨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디지털 시그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continuous time이고 continuous amplitude 시그널이면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iscrete time 시그널이고 discrete amplitude 시그널이면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MIT의 그 오펜하임 교수님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저자에 따라서 이 discrete amplitude 시그널을 그냥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그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클락 시그널 같은 거 있잖아요. 클락 시그널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클락 시그널은 여러분들 뭐 디지털 그 실험할 때, 디지털 로직 실험할 때 이 클락 시그널 쓰죠. 그죠? 클락을 쓰는데 이 클락 시그널은 그러면 뭐냐? 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continuous time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continuous time이 가로축이 되니까 continuous time, 그 다음에 discrete amplitude 시그널이 될 텐데,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러면 클락 시그널은 디지털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클락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을 때, 즉 continuous time, continuous amplitude 시그널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호 자체가 처음부터 디지털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에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수가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디지털 신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가려면 먼저 샘플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화라는 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샘플링은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샘플들을 뽑아내는 거고요. 뽑아내서 어떻게 됩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discretize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discrete time 시그널이 된 거고, 양자화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매핑해 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값이 뭐 3.4다 그러면 이제 3으로 매핑하고, 3.6이다 그러면 4로 매핑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우리가 그 value 도메인에서, 즉 amplitude 도메인에서 discretize 했다고 해서 이거를 quantization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에서부터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스텝이 sampling and quantization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continuous time이냐 discrete time이냐로 구별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value 도메인에서 continuous amplitude냐 아니면 discrete amplitude냐 이렇게 구별을 해봤으니까 총 4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ontinuous time, continuous amplitude 시그널, 아날로그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discrete time, discrete amplitude 시그널, 즉 디지털 시그널이 됩니다. 보시면 뭐 나머지는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 때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그 샘플링, 이게 이제 샘플링 스텝이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라면은 반드시 어떤 신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려면 반드시 디지털 시그널 가지고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할 때 웨이브폼을 다루진 않잖아요. 웨이브폼 자체를 다룰 수는 없고, 웨이브폼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점들을 이렇게 이어버렸기 때문에 웨이브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샘플을 디스플레이 해줄 때 이거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어줘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이면은 웨이브폼을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메모리에 웨이브폼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웨이브폼 하면은 샘플 개수가 무한대인데 말이 안 되죠. 메모리가 파이나이트한데. 그래서 실제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때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때는 전부 디지털 시그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호들을 타임 도메인 그리고 앰플리튜드 도메인에서 각각 연속적인지 아니면 이산적인지 구분하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코사인 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도 컨티뉴어스 하고 그다음에 값들도 그 real number죠. 뭐 어차피 1-1 사이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1-1 사이에 있는 그 real value 즉 실수 값들을 전부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또는 5V 값을 갖는 클락 시그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티뉴어스 하지만 밸류 도메인에서는 즉 크기 영역에서는 디스크리트하다. 그 다음에 코사인 n 이건 어떤 여러분들이 그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N은 뭐 코사인 n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는 뭡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죠. 그리고 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사인 n이라는 건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임의의 값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니까 continuous time 그러니까 continuous amplitude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매 시간에 따라서 관찰한 어떤 교실 안의 학생 수 이거는 디지털 시그널이 되겠죠. 즉 타임 도메인에서도 디스크리트하고 그다음에 그 앰플리튜드 도메인에서도 디스크리트한 디지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답을 뭐 스킵하지 않고 적어놨습니다. 자, 신호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확성에 따른 구분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말을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하고 랜덤 시그널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은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하나 이렇게 어떤 뭐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랜덤 시그널은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신호를 우리가 랜덤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랜덤 시그널은 그러면 그 랜덤 시그널을 왜 다루냐? 통신에서는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는 게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왜냐하면 통신이 노이즈가 없으면 그냥 내가 보낸 게 그대로 예를 들어서 신호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보낸 거 그대로 받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못하고 더더군다나 남의 신호까지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니까 그것들은 내가 남의 신호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수신단 입장에서는 랜덤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도 보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뭘 보냈는지 알죠. 자기가 보냈으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트랜스미터가 보낸 신호가 어떤 신호예요? 어떻게 보면 랜덤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으면 통신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통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걔가 뭘 보낼지 뻔히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통신한다는 것 자체가 리시버 입장에서는 이 리시브 시그널 자체가 어떤 랜덤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트랜스미터가 0을 보낼지 1을 보낼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걸 맞추는 게 리시버의 일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말로는 결정적 신호라고 하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또는 랜덤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코사인 t 이런 거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코사인 그리면 되니까 이거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되겠고요. 코사인 n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결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관찰한 어떤 교실 안에 학생 수 이런 것들은 뭐 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정확히 알 수가 있으면 어떡하냐? 뭐 정확히 알 수가 있으면 사실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랜덤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별돼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과 랜덤 시그널을 아니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그냥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랜덤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뭐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간에 제가 뭐 초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뇌파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 그게 막 제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브레인 안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그 랜덤 시그널 디터미니스틱
딕 시그널 이렇게 완전히 구별돼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보가 부족하면 그 시그널은 나한테 랜덤 시그널이고 내가 어떤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시그널은 나한테 적어도 나한테는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파셜 정보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보가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어. 그러면 여전히 랜덤 시그널이지만 그것의 확률 분포가 달라진 어떤 랜덤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뒤에 랜덤 프로세스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를 구분하는 또 다른 구분 방법이 뭐냐면 파워 시그널이 있고 에너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럼 파워 시그널은 뭐고 에너지 시그널은 뭐냐? 외우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 파워 시그널은 파워가 파이나이트한 거고요. 에너지 시그널은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통신에서 다룰 때 그러니까 이런 코사인 t 같은 신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코사인 t 같은 건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가죠. t가 무한대로 가도 계속 신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이 신호는 계속 있는 거예요. 1-1로 계속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경우가 어딨냐? 그게 말이 되냐?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코사인 t라는 신호가 계속 만들어지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간다. 끝까지 있다. t가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뭐냐면 파워 시그널입니다. 즉 에너지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까지 값이 계속 있으니까 에너지 따지면은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토탈 에너지니까 다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XT라는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이것의 에너지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이제 그 전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저항은 1ohm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x of t에 이렇게 절대값에 물론 제곱이니까 절대값을 지금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절대값을 붙인 거는 뭐 컴플렉스 시그널도 우리가 다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을 제곱하면 이건 뭡니까? 순간 파워가 되겠죠. 그러니까 R분의 V제곱이 이제 순간 파워가 되는데 지금 R은 1이니까요. 그 저항은 자, 그래서 이게 순간 파워가 되는 거고 에너지를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에너지는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dt 해주면은 이게 토탈 에너지가 되겠죠. 이 시그널이 갖고 있는 x of t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데 코사인 t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그냥 바로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 시그널은 아닌 거죠. 에너지 시그널 그러니까 에너지 시그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파이나이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코사인 t는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시그널은 될 수가 없고 파워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는 그 유한하죠, 파이나이트하죠. 그다음에 클락 시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클락 시그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끝까지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죠. t가 무한대로 돼서도 얘가 계속 5V, 0V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 세상에 어디냐? 뭐 파워 셧다운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끝나죠.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신호들을 계속 다루잖아요. 무한대까지 값이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뭐 주기 신호, periodic 시그널 이런 거 맨날 배웠잖아요. 근데 주기 신호라는 거는 그게 무한대로 가도 계속 특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시그널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언젠가는 끝나지.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periodic 시그널을 계속 다루게 되는데 그런 periodic 시그널들은 전부 파워 시그널입니다.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시그널도 다루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정사각형 펄스 이런 것들은 에너지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얼마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정사각형 펄스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1에 제곱해봐야 1이고요. 그리고 폭이 1이니까 에너지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삼각 펄스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파이나이트 하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에너지하고 우리가 파워를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파워라고 특별히 뭐 언급을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파워는 특별히 두 개로 나뉘겠죠. 우리가 파워라고 하면 그러니까 순간 파워, 즉 인스턴테이너스 파워가 있고요. 인스턴테이너스 파워가 있고 순간 파워가 있고 에버리지 파워가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파워라고 하면은 에버리지 파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1오음에 걸리는 뭐 전압이라고 하고, 이 전압은 지금 리얼 넘버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순간 전력은 x제곱 오브 t가 되니까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한 거죠. 근데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0도 파이나이트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되고, 0인 경우에는 0 제외를 하고요. 0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0인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별 의미가 없고, 물론 뭐 그걸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이걸 에너지 시그널을 해도 되고, 이건 어쨌든 에너지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verage power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시간분의 에너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즉 average power가 finite한 경우에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워 시그널하고 에너지 시그널 구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이면 안 돼요. 여기다 이퀄 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퀄을 붙여버리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한 경우에 이제 파워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넌제로 파이나이트 하면은 그 시그널의 그 average 파워를 계산했을 때 넌제로고 파이나이트한 경우에 우리가 그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요, 전력과 에너지를 구하고 전력 신호인지 이제 에너지 신호인지 판별해라 라는 건데요. 이건 당연히 무한대까지 계속 가니까, 그죠? 주기 신호잖아요. 이거는 파워 시그널이죠. 제가 에너지라고 쓸 뻔했는데 그게 아니고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고 파워 시그널이 되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이 시그널의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파워 시그널입니다. 파워 시그널이 되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 시그널이 되겠죠. 에너지가 파이나이트 하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뭐 계산해 봐라 라고 했는데, 에너지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이 되겠죠.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의 제곱인데, 세로의 제곱 해봐야 뭐 1이니까 에너지가 1이 됩니다. 파워는 0이 되겠죠. 여긴 계산 하나마나 뭐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워는 굉장히 계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코사인 파의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버리지 파워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 계산 하나마나 얼마가 되겠어요?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디테일한 풀이는 여기 있는데, 코사인 2파 FCT에, 그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이 코사인 사인 공식에서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반각 공식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구간을 무한대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앞부분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컨트리뷰션이 없죠. 왜냐하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텐데, 코사인 때문에 1-1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텐데, 어차피 양수 음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이 분모는 계속 커지잖아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코사인 4파이 FCT의 컨트리뷰션이 0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 커지는데 분자는 어떻게 됐던 간에 코사인 4파이 FCT의 면적을 계속 이렇게 합치게 되는데, 코사인 4파이 FCT의 면적 합쳐봐야 구간이 늘어나봤자 어떻게 돼요? 계속 위에 거 아래 거 합치면 0, 위에 거 아래 거 합치면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어떤 파이나이트한 밸류가 되는데 분모는 계속 커지죠. 근데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을 하면은 2분의 1 캐피탈 T가 되잖아요. 근데 캐피탈 T로 정확히 나누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파에, 그게 뭐 프리퀀시가 FC든 뭐 F1이든 F2든 상관없어요. 코사인 파의 에버리지 파워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통신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통신하는 사람들은 코사인 제곱이 적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휙 지우고 그냥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잘 나오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에너지는 뭐 당연히 무한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코사인 t의 에너지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에너지가 1 나오고 그 다음에 파워는 0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의 구분을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 하냐 아니면 디스크리트 하냐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영역에서 즉 밸류 영역에서 이게 컨티뉴어스 하냐 아니면 디스크리트 하냐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컨티뉴어스 타임, 컨티뉴어스 앰플리튜드 시그널을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디스크리트 앰플리튜드 시그널을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뭐라 그랬어요? 디스크리트 앰플리튜드 시그널을 그냥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따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이 유한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average power가 finite 하면은 우리가 그 파워 시그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유한하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0은 제외해야 된다 그랬죠? 평균 전력이 0이 돼버리면은 그건 에너지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전력이 0이면은 유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이런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그거를 별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버릇은 버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평균 전력이 유한하면 finite 하면 파워 시그널이고 에너지가 finite 하면 에너지 시그널입니다. 다음으로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of t라는 어떤 continuous time, continuous amplitude 시그널이 있을 때,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을 때 이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x of t라는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x of t의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x of f에 요거는 이제 스펙트럼이 주어진 거죠. 스펙트럼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그래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식은 아마 다른 과목에서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로 아마 오메가를 가지고 아마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학 수학 시간에 배울 때는 이제 그 오메가를 주로 쓰죠. 이렇게 해서 뭐 x of t에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요거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수식은 2파이분의 1에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에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을 때 요걸 제가 f로 쓰면 안 되겠죠? 지금 뭐 오메가로 예를 들어서 쓴다면은 오메가의 exponential j 오메가 j 오메가 t죠. 이렇게 하고 d 오메가 아마 이 수식으로 배웠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공학 수학 시간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당연히 배웠을 테니까 그때 이제 이런 수식으로 배우는데 보면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오메가를 그냥 2파이 f라고 놓은 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히려 이 2파이분의 1 이런 게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깔끔한 면이 있고 오메가를 사용을 하면 이건 단위가 레디언 퍼 세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F는 단위가 이제 헤르츠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르츠 단위를 쓰거든요. 통신에서는 주로 이제 몇 헤르츠 이렇게 헤르츠 얘기를 맨날 하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 주파수가 뭐 2.4GHz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통신에서는 헤르츠를 써요. 레디언 퍼 세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하는 사람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거나 뭐 어쨌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요 수식을 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을 쓰지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에서 익숙했던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식을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바꾸고 나면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x of t가 가지고 있는 그 exponential j2pi ft 성분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의 의미는
그 갖고 있는 성분을 이렇게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이게 뭐냐면 이게 내적이거든요. 그래서 내적을 이 브래켓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J2pi ft.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 내적이라는 게 거잖아요. 곱한 다음에 이렇게 다 더한 거죠. 근데 더한 거는 적분이니까 이게 더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적분교가 나온 거고 서로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마이너스가 왜 달라붙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적을 계산을 할 때 이게 복소수잖아요. 지금 그죠? 이 J2pi 이게 복소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내적을 define 할 때 뒤에 거는 conjugate을 반드시 붙여요. 그것도 또 이유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 컨주게이트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의 의미는 뭐냐면 얘하고 얘가 얼마나 서로 비슷하냐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쪽 방향의 성분을 뽑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두 개 내적해 보면 그 두 개의 방향이 똑같을 때 이렇게 값이 크게 나오는 거를 알죠. 그래서 내적이 언제 값이 큰지를 보면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11하고 뭐 234를 내적을 했다.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111이 가지고 있는 그 234 방향의 어떤 그 성분을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은 이제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관찰을 하고 싶으면 프리 트랜스폼을 구하고 시그널을 타임 도메인에서 관찰을 하려면 만약에 스펙트럼이 주어진 경우에 타임 도메인에서 관찰을 하려면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해서 타임 도메인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테이션으로는 이런 노테이션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노테이션을 쓴다라는 거죠. 즉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x of t의 프레 트랜스폼이 캐피탈 x of f가 되고 뭐 각각의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페어라고 하죠. 그래서 x of t가 주어지면 x of f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x of f가 주어지면 x of t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new information은 없다.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우리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는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프레 트랜스폼의 성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이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데 성질이 뭐가 있냐면 물론 수식을 한번 써놓고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x of f는 x of t의 e-j2pi ft의 dt.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보면은 이제 그 x of f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x of t가 이게 리얼이더라도 그렇죠? 여기 실수 신호라고 하더라도 이 스펙트럼은 항상 컴플렉스 시그널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x of t가 리얼 시그널이라도 컴플렉스 시그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매그니튜드와 그 페이즈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래서 x of t의 어떤 그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 그 뭐 절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즈 스펙트럼이 따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복소수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x of t가 리얼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정보가 한쪽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플렉스가 아니고 이게 한쪽밖에 없는데 즉 우리 어떤 degree of freedom이 하나밖에 없는데 스펙트럼을 취하고 나니까 아까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놓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x of t가 있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보량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즉 하나를 알면 다른 한쪽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얘가 리얼인데 얘는 컴플렉스다. 그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컴플렉스면은 축이 두 개니까 정보량이 두 배로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결국 말이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되냐면 얘는 시메트리를 가져요. 대칭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시메트리를 갖냐면은 magnitude response는 우함수가 되고 이 phase response는 기함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x of f에 여러분들이 어떤 즉 그러니까 real function x of t의 스펙트럼을 구했을 때 얘는 양쪽이 대칭이라는 거죠. 그죠? 양쪽이 대칭이라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쪽을 알면 어때요? 예, 다른 한쪽도 이건 뭐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어쨌든 얘랑 네. 한쪽을 알면 다른 한쪽엔 정보가 없는 거죠. 그죠? 한쪽을 알면 다른 한쪽은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니까 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니까 정보가 한쪽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라고 해서 정보가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x of t가 real function이면 이 스펙트럼은 항상 시메트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magnitude response는 아까 magnitude spectrum은 even function이 되고 phase spectrum은 odd function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x of t가 그럼 complex 시그널이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그러면은 여전히 그 Fourier transform 즉 스펙트럼은 complex 시그널이 되지만 시메트리가 사라지죠. 그렇죠? 시메트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타임 시그널 자체가 컴플렉스 시그널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트럼을 봤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스펙트럼을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F죠? 이거는 어떤 신호의 Fourier 트랜스폼이 될 거예요? 당연히 컴플렉스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메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깨졌다라는 얘기는 원래 그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 리얼 시그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시그널 자체가 리얼이면 그것을 Fourier 트랜스폼 하면은 시메트리가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죠. Fourier 트랜스폼 예제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디렉의 델타 펑션이죠. 그래서 이거 그리면은 임펄스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디렉의 델타 펑션 또는 임펄스. 그래서 뭐 다 아실 테니까 값을 무한대를 갖는. 여긴 지금 이제 타임 도메인이고 오른쪽은 프리퀀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델타 오브 t를 Fourier 트랜스폼 하면은 1이 나오죠.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뷰니까 공학 수학에 배웠던 거를 다 리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꾸로 듀얼리티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1이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델타 f가 된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Fourier 트랜스폼의 성질상 타임 도메인에서 좁아지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져요.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으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좁아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델타 오브 t는 보면은 이게 폭이 굉장히 좁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폭이 아예 없지만 왜냐하면 값이 0일 때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좁으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는 즉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제 제일 넓어진 게 아예 끝이 안 나는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 좁아지면 한쪽에서 넓어진다. 즉 타임 도메인에서 뭐 넓어지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렇게 곱하면은 그러니까 j2 pi fct를 곱하면은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쉬프트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통신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pi fct는 이렇게 디렉 델타 펑션이 fc하고 마이너스 fc에 두 개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폭이 타우인 펄스죠. 그래서 요거 그려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는 펄스죠. 폭이 타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타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타우. 값이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펄스, 그러니까 rectangular pulse죠. 그러니까 rectangular pulse인데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타우가 지금 1인 경우가 아니니까 타우가 1이면은 정사각형처럼 보이겠지만 타우가 1이 아니니까 rectangular pulse인데 이것의 Fourier transform은 sync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sync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 파이 x분의
사인의 파이 x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책에 따라서 그냥 x분의 사인 x로 정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싱크 펑션은 그냥 x분의 사인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책은 뭐 다른 책 통신 책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파이를 붙여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이를 제가 붙여놨고, 그래서 어찌됐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펄스의, 즉 rectangular pulse의 Fourier transform은 싱크 펑션이다.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그래서 점점 페이드 아웃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그 무한대나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갈 때는 페이드 아웃하고,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가 0 부근일 때는 이렇게 어떤 사인 펑션의 그런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impulse train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요거, 그러니까 디렉의 델타 펑션을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impuls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한대의 값인데 이제 0 한순간에만 무한대의 값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적은 1인 거죠. 폭이 0인데 높이가 무한대인데 그럼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면적은 1로 되어 있는 그 함수가 바로 디렉의 델타 펑션이죠. 근데 얘가 이 t라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임펄스가 있고 여기 임펄스가 있고 임펄스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할 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해요. 왜냐면 임펄스가 계속되니까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임펄스 트레인의 Fourier transform은 임펄스 트레인이 됩니다. 똑같이 임펄스 트레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Fourier transform 페어고, 요게 그 나이키스트 샘플링 theorem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Fourier transform 페어에서 이제 기억해 놔야 될 게, 타임 도메인에서 discrete 하면은 Fourier transform에서는 periodic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periodic이면 한쪽은 discrete하고, 다른 쪽이 뭐 다른 쪽이 discrete 하면은 뭐 한쪽은 뭐 periodic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impulse train 같은 경우는 생긴 게 보면 이게 discrete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중간중간 다 0이니까. 그러면 discrete 하면서 동시에 periodic하죠. 왜냐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impulse가 반복되니까. 그래서 periodic하고 그러면 periodic하고 discrete한 게 뭐가 있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discrete하니까 frequency 도메인에서 periodic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periodic 하니까 frequency 도메인에서 discrete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요게 앞에 붙는 거는 뭐 어차피 상수니까 이건 뭐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요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여기 간격이 주기가 t였다고 하면은 frequency 도메인에서 넘어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펄스 트레인이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임펄스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임펄스 사이의 간격이 t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더블 사이디드 스펙트럼이 있고 싱글 사이디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사이드 스펙트럼하고, 근데 보통은 더블 사이드 스펙트럼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기 위해서 코사인 2파이 FCT의 Fourier transform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얘기는 코사인 2파이 FCT라는 함수의 그 에너지가 지금 마이너스 FC하고 FC에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파워 시그널이니까 파워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파워가 마이너스 FC하고 FC에 모여져 있는 건데, 이거를 그릴 때 이걸 이제 그대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그리는 그러니까 더블 사이디드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고, 더블 사이디드 스펙트럼, 우리말로는 이제 양측파대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이걸 그렇게 그리지 말고 어차피 마이너스 FC에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FC라는 그런 프리퀀시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싱글 사이디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을 쓸 때 이거 내용을 별로 다루고 싶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뤘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 그러면 더블 사이드 스펙트럼하고 싱글 사이드 스펙트럼 중에 어느 걸 다루냐, 예. 이렇게 가르쳐 놓고 실제로 그럼 양쪽을 다 써야 되는데 맨날 이거밖에 안 써요. 예, 더블 사이드 스펙트럼밖에 안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싱글 사이드 스펙트럼 별로 쓸 일이 없다. 예, 그래서 더블 사이드 스펙트럼만 사용을 할 거고 이후에 계속 이것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싱글 사이드 스펙트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뭐 가우시안 노이즈가 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어쩌고 싱글 사이드 스펙트럼이 얼마일 때 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문을 쓸 때 괜히 쓸데없이 싱글 사이드 스펙트럼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이 네거티브 프리퀀시가 피지컬한 미닝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피지컬한 미닝을 따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진동수라는 거니까, 프리퀀시라니까, 그러면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진동수인데, 1초에 마이너스 100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건 저도 모르죠. 예, 1초에 마이너스 100번 왔다 갔다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건 저도 몰라요. 예, 그건 저도 모르고, 그냥 수식을 전개를 하면은 그게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코사인 2파이 FCT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쓰면 2분의 익스포넨셜의 J2파이 FCT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FC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수식을 쓰면 그냥 네거티브 프리퀀시가 여기서 튀어나와 버려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네거티브 프리퀀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상으로 그러니까 존재를 하는 것이지, 즉 그러면 네거티브 프리퀀시가 피지컬하게 의미도 없는데 왜 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지컬하게 의미가 없어도 그게 매스매티컬하게 편하면, 우리가 모델링하는 입장에서 매스매틱스를 다루는 입장에서 편하면 우린 그렇게 쓸 거라고요. 그렇죠? 제가 코사인 FCT 이게 실제로 존재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실제로 당연히 존재를 안 하죠. 이거 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지구가 멸망을 해도 제가 t가 무한대일 때 계속 값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실제 다루는 시그널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그 시그널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어느 게 더 편하느냐의 문제인데, 더블 사이드 스펙트럼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블 사이드 스펙트럼을 사용을 할 겁니다. 디렉의 델타 펑션 보겠습니다. 디렉이라는 분은 뭐 양자역학 하셔가지고 아마 노벨상 수상자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델타 펑션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 면적이 1인 함수고요. 면적이 1인 함수인데 이제 이 엡실론을 0으로 접근시킵니다. 그때 얘 함수. 그러니까 이건 그냥 렉탱글러 펄스잖아요. 렉탱글러 펄스가 아니고 렉탱글처럼 생겼는데 이 폭 엡실론을 0으로 이렇게 수렴시킬 때 그때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델타 함수라고 합니다. 델타 함수가 두 개예요. 근데 크로네커 델타가 있고 이제 디렉의 델타 펑션이 있죠.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렇게 델타 뭐 ij라고 해가지고 뭐 i하고 j가 뭐 같으면은 1이고 i하고 j가 뭐 다르면 0이고 뭐 이런 함수를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 펑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산수학 같은데 배우면은 크로네커 델타가 나오니까 그거하고는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디렉의 델타 펑션은 저거랑은 다른 거고, 그래서 성질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적이 1이다라는 거죠. 면적이 1이고, 그 다음에 얘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뽑아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오브 t-t0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x 오브 t의 모든 부분은 사라지고 어디만 튀어나와요? 이 x 오브 t의 이 t0일 때의 값만 이렇게 쏙 빼낼 수 있다라는 거죠. shifting이라고 하네. 이게 뭐 shifting property라고 하나 뭐 그렇죠.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하나 어떤 샘플링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 뭐 이거는 뭐 그냥 보면 바로 아시겠죠. 이렇게 이 shifting property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t가 0일 때 얘가 이제 값이 무한대가 되니까 여기다 t를 0을 여러분들이 싹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렇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 of t 즉 그 디렉 델타 펑션의 프레 트랜스폼은 1이 된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렉 델타 펑션을 이용한 적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델타가 무한대로 되는 게 t가 3일 때니까요. t가 3일 때를 대입을 하면은 이게 튀어나오겠죠. 자, 프리 트랜스폼의 성질 중에 듀얼리티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넓어지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폭이 좁아진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rectangular pulse 이게 직사각형이니까요. rectangular puls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rectangular pulse의 프레 트랜스폼은 이제 싱크 펑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밴드위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밴드위스를 얘기를 할 때는 원래는 네거티브 쪽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밴드위스는 네거티브 쪽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뭐 특별히 그냥 널투널 밴드위스라고 해갖고 여기 널이 있잖아요. 0이 되는 거 여기도 0이 되죠. 그래서 그냥 널투널 밴드위스를 따질 때는 이제 여기 그 네거티브 프리퀀시도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널투널 밴드위스를 얘기를 안 하면 이거는 대략적으로 밴드위스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냐면 타우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역폭이 뭐 대략 타우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널투널 밴드위스라고 하면은 타우분의 2가 되겠죠. 자, 어찌됐건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폭이 얼마예요? 타우죠. 그래서 타우가 커지면은 오히려 이 널투널 밴드위스는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이 넓어지면 폭이 넓어지면 다른 쪽은 작아진다. 폭이 작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듀얼리티 중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피리어딕하다.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임펄스 트레인의 프레 트랜스폼이 임펄스 트레인이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뭐 t분의 1 달라붙는데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임펄스 트레인의 프레 트랜스폼은 임펄스 트레인이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니어리티 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하다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 H가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요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을 할 때 우리가 리니어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첩의 원리라는 게 이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죠. 슈퍼포지션 이것이 성립을 하면은 우리가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성질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따로따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가 그래서 애디티비티고 하나는 호모지니어티죠. 호모지니어티인데 이걸 학생들한테 이렇게 쓰라는 뭐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가끔 예전에 좀 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꼭 이렇게 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어딕티비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C를 이렇게 막 이렇게 중간에 붙이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중독되고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상하게 쓰는데 전혀 아니고요. 애디티비티입니다. 이게 더하기 성질이에요. 더하기 성질. 그래서 뭐 어딕션 뭐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라 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인풋에 그러니까 더한 것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에 합이 되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의 합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에 합이 되냐
그게 되면 우리가 additivity가 성립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homogeneity는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에 상수배를 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원래 아웃풋의 상수배가 되느냐라는 거죠. 예, 그게 될 때 우리가 그 시스템이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디티비티와 호모지니어티가 성립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식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한꺼번에 원샷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위에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을 하면 애디티비티와 호모지니어티가 다 성립을 하는 것이고, 애디티비티와 호모지니어티가 성립을 하면 당연히 슈퍼포지션 프린시플도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주냐 뭐 원샷으로 보여주느냐의 차이밖에 없고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일단 뭐 리니어 시스템이 뭔지 아는 거는 너무 기본이 되는 데다가 프리 트랜스폼은 선형성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은 어떤 리니어리티를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x1t 더하기 bx2t, 요것을 x1t와 x2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뭐냐면은 x1 of t와 x2 of 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즉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프리저브 되면은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 되는 거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프리저브 되지 않으면 리니어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애디티비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빨리 얘기를 한다면 프리저브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프리저브라는 게 보존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존되다. 그래서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이쪽에서 됐었는데 저쪽에서 되냐, 그걸 보는 게 이제 프리저브인데, 제가 뭐 하나 그러면 하나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에서 애디티비티만 한번 써볼게요. 애디티비티, 이게 무슨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 거예요. 뭐 t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매핑이 돼. 여기 있어서 뭐 여기 뭐 아까 뭔지 기억이 나. x1, x2로 우리가 했었나요? 그러면 x1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매핑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t의 x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x2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핑이 될 테니까 여기 보니까 t의 x2라는 매핑이 됐어.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x1 플러스 x3를 이렇게 해봐. 그죠? 그러면 여기 뭐 이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서 여기 이제 x3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 x3라는 게 여기 있어. 근데 이제 아이고 이게 2라고 했네. 계산했더니 이게 뭐 x3가 나왔어. x3가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파란색으로, 이것도 그냥 씁시다. x3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럴 때 퀘스천이 그거죠. 과연 그러면 x3도 어떻게 이 t를 만나면 매핑이 되면은 이게 t의 x3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자, 여기서 퀘스천은 그거죠. 과연 t의 x3, 얘가 t의 x1 더하기 t의 x2가 되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가정을 한 거니까, 이건 가정을 한 거고, 근데 과연 이게 매핑된 거, 즉 합친 다음에 매핑을 시키면은 매핑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것들의 합이랑 똑같냐,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디션이 프리저브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에디션, 즉 덧셈이 프리저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보존되냐 안 되냐. 보존이냐, 즉 어떤 뭐 어쨌든 t로 넘기는 짓을 한 거잖아요. 어떤 t라는 매핑을 이용을 해서 한쪽 도메인에서 한쪽 도메인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그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프리저브가 되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애디티비티가 성립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프리저브가 안 되면 이제 애디티비티가 성립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떤 뭔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인베리언트에 굉장히 그 집착을 해요. 수학에서는. 왜냐하면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건, 즉 변화가 없다라는 건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프로퍼티 뭐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배운 거 많죠. 이렇게 프리저브가 되냐 안 되냐. 그럼 어떤 도형을 그리더라도 왜 이거는 프리저브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게 얼마더라 1인가 뭐 이렇게 평면에 뭐 이렇게 그렸을 때 그렇죠. 그래서 V는 버텍스고 이거 꼭지점이고 E는 엣지고 그렇죠. F는 뭐 페이스고. 그래서 평면 도형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육각형을 그렸을 때 그렇죠. 이러면은 꼭지점의 개수가 6개, 뭐 엣지의 개수가 6개, 페이스의 개수는 여기 1개 이렇게 하면은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일러가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네가 도형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V-E 플러스 F는 뭐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보면은 이게 도형이 바뀌더라도 이 숫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베리언트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집착하는 학문이에요. 수학이라는 학문을 보면 뭔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저게 본질적인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t라는 매핑을 통해서 프리저브 되냐? 그래서 프리저브 되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애디티비티가 성립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니어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프리저브 되는 매핑을 우리가 그런 매핑이나 시스템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펑션이나.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컨볼루션 티어럼 보겠습니다. 컨볼루션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x1 of t하고 x2 of t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컨볼루션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보면은 하나는 그대로 들어가고 하나는 뒤집어서 들어가죠. 뒤집어서 들어가서 t만큼 shift 해가지고 적분한 거, 그것을 컨볼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컨볼루션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즉 x1 of t, 이게 순서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x1 of t하고 x2 of t의 순서를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뒤집어서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된다. 근데 이제 거꾸로 해도 됩니다. 듀얼리티가 성립을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컨볼루션은 한쪽에 곱하기가 됩니다. 이건 뭐 증명은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컨볼루션을 구하라라는 건데, 뭐 이건 뭐 그대로 이제 테이블에서 구하면 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 디렉의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 임펄스 트레인하고 이것도 뭐 저기 수식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에서는 뭐 시그마 그 인덱스가 i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죠.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저기 델타가 언제 0이 되는지만 보면 되겠죠. 근데 델타가 지금 타우 마이너스 it인가요? 뭐 그때 이제 0이 되니까 물론 뭐 타우 플러스 it에서 되는 것처럼 되는데 여기 수식에서 이 i를 지금 플러스 it로 쓰던 마이너스 it로 쓰던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에 임펄스 트레인 가지고 컨볼루션을 취하면은 그 자신의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x of t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그 레플리카라고 하죠. 이렇게 카피된 게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 그리고 그것의 각각의 간격이 이제 t로 주어진 거. 이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하고 컨볼루션 하면 어떤 짓이 생기냐면은 이게 카피돼 가지고 쭉 나타나게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긴 t네요. 이것도 t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샘플링 시어럼 할 때는 t 대신에 물론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하긴 하는데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근데 어쨌든 알아둬야 될 게 임펄스 트레인과 컨볼루션 하면 자기 자신 어떤 그 함수의
복사본이 이렇게 쭉 카피돼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예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뭐 그 x of t하고 델타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이거 자체가 x of t죠. 예, 그러니까 그것의 스펙트럼이 x of f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곱하기다. 뭐 그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 솔루션은 이제 그걸 이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x of t의 스펙트럼은 x of f고 델타 오브 t의 스펙트럼은 1이니까 여기서는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곱하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쪽에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었으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곱하기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비슷하게 이것의 스펙트럼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예. x of t의 스펙트럼은 x of f가 되는 것이고, 이 임펄스 트레인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두 개 곱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x of f를 좀 약간 제가 수식을 바꿨는데 여기 곱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어차피 이게 인덱스가 없으니까요. i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i에 대해서는 컨스탄트니까 이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시그마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집어넣는데 이거를 제가 x of f로 뭐 계속 쓰셔도 돼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어차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그 델타 펑션이다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예, 왜냐면 x of f로 뭐 그냥 놔도 봐야 어차피 t분의 i 그 순간 빼놓고는 다 0이 돼 버리잖아요. 왜냐면 델타가 그 순간 빼놓고, 즉 어떤 f가 t분의 i라는 순간 빼놓고는 전부 다 그 델타 함수는 0이니까 그 0으로 곱해봐야 그 안에 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x of f가 어떤 값을 갖던 간에. 그래서 x of f가 갖는 그 값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게 이 순간밖에 없죠. 그래서 살짝 수식을 바꿔놓은 결과입니다. 타임 쉬프트 theorem하고 frequency shift theorem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t0만큼 이동을 시키면, 쉬프트를 시키면 frequency 도메인에서는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웨이폼이 있다. 근데 그게 t0만큼 딜레이 돼서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즈만 돌아간다는 얘기죠. 페이즈만 -2π t0 f만큼 페이즈만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f에 대해서 이제 비례하니까 어떤 리니어 페이즈만큼 이렇게 리니어하게 페이즈 리스폰스가 더해지는 거지만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매그니튜드는 2의 뭐 j2π 뭐 t0 f 뭐 이건 뭐 마이너스 붙던 어떤든 간에 이건 그냥 1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반지름이 1인 상황에서 얘는 이게 f가 바뀌면은 여기 그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즈만 바뀌는 거지, 이게 반지름은 1인 원에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여기 리얼 파트가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차피 그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크기를 따지면 전부 1이니까,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당연하죠.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라는 게 몇 헤르츠짜리 성분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뭐 t0만큼 시간이 딜레이 됐다 그래서 뭐 10헤르츠가 아니고 갑자기 100헤르츠짜리가 들어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쉬프트는 페이즈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런 쉬프트를 원한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통신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그널을 만들었는데 얘가 중심 주파수가 2.4GHz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4GHz 어떤 대역을, 프리퀀시 밴드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임 도메인에서는 exponential j2π fct에서 fc를 2.4기가로 잡아줘가지고 곱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신호가 차지하는 프리퀀시 밴드가 2.4GHz 그쪽 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2.4GHz 다 하면은 충돌도 일어나니까 그거보다 뭐 작은 밴드로도 이동하고 싶고 어쨌든 그 사용하는 프리퀀시 밴드를 이동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뭐 어떤 서비스는 뭐 2.4GHz 대역을 이용하고 뭐 어떤 서비스는 900MHz 대역을 이용하고 근데 그때마다 신호가 메시지 시그널은 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기 때문에 중심 주파수가 다 0으로 가 있는 그런 신호거든요.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그 메시지 시그널들은 전부. 그러면 어떻게 그 신호가 어떤 특정한 밴드를 차지하는 신호로 만드느냐, 거기에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코사인 파를 곱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 중심 주파수가 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 그걸 배울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온 프로퍼티냐면은 프레이 트랜스폼에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살펴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 거는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곱하는 건 보다는 이 코사인 함수를 곱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익스포넨셜 함수는 컴플렉스 함수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는 수식으로는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코사인을 곱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반으로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는 2분의 1이 되고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FC만큼 쉬프트, 이게 오른쪽으로 쉬프트, 왼쪽으로 쉬프트.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시그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시그널의 타임 도메인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면은 얘가 스펙트럼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원래 중심 주파수가 0이었는데 FC-FC로 이렇게 여기가 크기가 1이었으면은 여기의 크기는 뭐 2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을 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느냐? 네요. 뭐 유도는 안 하고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J2파이F를 곱한 것으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J2파이F는 뭐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를 그려보면 J2파이F는 그냥 2파이F죠. 예. 그러니까 이걸 F에 따라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분이라는 걸 하면은 하이 프리퀀시 쪽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하이 패스 필터로 동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쪽은 상당히 죽여버리고 하이 쪽은 상당히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은 파사발의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겁니다. 뭐 많이 알려진 파사발의 정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계산한 에너지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계산한 에너지나 같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같겠죠. 다음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의 얘기인데요. 이 density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적분을 하면은 에너지가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바로 앞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있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적분을 하면은 확률이 나오죠. 예, 그것처럼 이 밀도라는 게 뭐 부피분의 뭐 질량이고 뭐 그거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밀도 함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확률 밀도도 그렇잖아요. 그게 확률이 아니죠. 그렇죠? 확률 밀도하고 확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거냐면 밀도라는 걸 보면 적분을 하면은 그 앞에 게 된다라는 거죠. 확률 밀도면은 어떻게 돼요? 확률 밀도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것을 어떤 인터벌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확률이 되죠. 네, 그거랑 비슷하게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도 어떤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우리가 G of F라고 하면 이 G of F를 어떤 특정 구간에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프리퀀시 안에 있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ensity를 적분하면 요 앞에 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spectral은 무슨 의미냐? 이것이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라는 의미예요. 예, spectral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그래서 에너지 밀도 함수,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는 어떻게 define 하냐면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에 제곱한 것으로 define을 하고, 그 다음에 x of t가 특별히 리얼 시그널일 때, 리얼일 때는
주파수 F1에서 F2 사이 구간의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요 앞에 2가 달라붙는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F2부터 마이너스 F1까지 구간은 우리가 더블 사이디드 스펙트럼을 쓰기 때문에 이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에너지도 합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확률 밀도 함수, 즉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probability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레 트랜스폼의 성질 중에 이제 duality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넓어지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좁아진다. 그래서 반대로 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discrete 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periodic하다. 그래서 그것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주시고 그러니까 덧셈은 덧셈으로 preserve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게 additivity가 성립되는 거고 시간 영역에서 상수배하면은 주파수 영역도 그대로 상수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썼지만 이게 뭐예요? 상수배라고 하면 어떤 함수에 상수배를 한 다음에 프레 트랜스폼 하면은 그냥 프레 트랜스폼 먼저 한 다음에 상수배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수배를 하는 즉 컨스탄트를 곱하는 오퍼레이션이 프리저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어티라고 하고 그래서 애디티비티와 호모지니어티를 합쳐서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리니어리티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은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한쪽이 컨볼루션이면 다른 한쪽은 곱셈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에서 정말 중요한 그 프레 트랜스폼 페어 중에 기억해 놓을 만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곱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FC라는 프리퀀시를 갖는 코사인을 곱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으로 FC 쉬프트 되고 왼쪽으로 FC 쉬프트 돼서 그것이 합쳐져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서발이라는 사람의 정리는 뭐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계산한 에너지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계산한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푸리의 시리즈 보겠습니다. 푸리의 급수. 푸리의 시리즈는 x of t가 주기 함수일 때, 요게 periodic일 때 define 합니다. periodic이고 주기가 이렇게 t일 때, 그렇죠? 주기가 t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인버스 푸리의 시리즈도 있을 텐데 인버스 푸리의 시리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푸리의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정확하게 뭘 하는지가 보이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주기 함수를 어떤 이러한 주기 함수, 이것도 지금 주기 함수잖아요. 왜냐하면 exponential j2 파이 이거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값이 당연히 어느 순간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주기 함수죠. 근데 이러한 주기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주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n이 정수라고 치면은 n에 따라서 뭐 n이 1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뭐 2가 될 수도 있고 쭉 이 정수가 쭉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주기함수죠. 그렇죠? 주기함수인데 이 녀석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x of t를 나타내 보자라는 거고 그때의 개수를 뭐라 그래요? 그때의 개수를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개수. 그리고 그 개수가 주어졌을 때 다시 원래 함수를 만드는 이러한 수식을 우리가 인버스 푸리에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쪼갠 거죠. 쪼갠 거.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뭐 H2O라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소 2마리에다가 뭐 산소 1마리 이렇게 분리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x of t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e to the j2 pi nf0t라는 그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퀘스천이 뭐냐면 지금 여기 개수가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그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든다. 그럼 개수가 뭘까?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푸리의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푸레 시리즈도 푸레 트랜스폼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리니어리티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즉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프리저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컨볼루션이면 다른 한쪽은 곱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사발의 정리죠. 그래서 물론 뭐 약간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파사발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이게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주기 함수일 때 다루는 거잖아요. 푸리에 시리즈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푸리에 트랜스폼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xn 이렇게 그 수열이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이건 이게 디스크리트하잖아요. n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이 피리어딕하면 한쪽이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하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 할 수밖에 없고 디스크리트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퀀스가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바로 아셨어야 되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가 t인 임펄스 트레인의 푸레 시리즈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임펄스 트레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 델타 오브 t가 디렉의 델타 펑션이 이제 t마다 캐피탈 t마다 반복되는 형태를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피리어딕이니까 당연히 푸레 시리즈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반복되는데 그게 델타 오브 t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 t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레 시리즈를 구하는 거가 끝났죠. 그렇죠? 푸레 시리즈가 이렇게 컨스턴트로 나옵니다. 다음은 linear time invariant system입니다. 그래서 뭐 선형 시불변,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게 있고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게 있죠.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하는 시스템을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타임 인베리언트는 이것도 뭐 그 비슷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쉬프트라는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것이 프리저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이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여기 개수가 지금 A,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개수 A, B를 쓰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느냐 같은 개수로 그래서 그것이 성립하면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뭐냐면 쉬프트한 것의 아웃풋에 쉬프트한 것과 같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쉬프트라는 오퍼레이션이 프리저브 되면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의인데요. 임펄스 리스폰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거는 뭐냐? 그 말 그대로예요. 시스템의 즉 LTI 시스템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임펄스를 가했을 때, 즉 디렉의 델타 펑션을 가했을 때의 아웃풋, 그 시스템의 아웃풋, 그것을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유도를 할 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LTI 시스템의 경우에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고 있다면, 그거를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제 H of T라고 쓰면 이것과 인풋 시그널하고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LTI 시스템의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 시놈 시스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결과죠.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H of T라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인풋에 X of T를 가했을 때 아웃풋을 Y of T라고 할 때 과연 Y of T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컨볼루션으로 된다라는 걸 유도하는 건데요. 유도 과정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의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풋을 이런 식으로 일단 써요. 그 다음에 Y of T를 일단은 Y of T는 뭐 X of T의 아웃풋이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이게 지금 X of T인 거죠. 그렇죠? 이 X of T니까 좌변에 있는 걸 이제 대신에 우변을 이렇게 쏙 대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H는 이 정적분이라는 게 결국은 리미트 시그마잖아요. 리미트는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이렇게 만나면 이거를 수식으로
머릿속으로는 이제 리미트 시그마다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적분을 물어보면 뭐 정적분 인터벌이 있고 뭐 부정적분 인터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아는 거고 실제로 그 수식을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식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식을 외우냐 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거든요. 공학에서 특히.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수식 그 자체가 돼버리잖아요.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계속 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마다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정적분 수식이에요. 정적분이 튀어나왔을 때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별게 아니고 정적분 기호를 만나면 항상 리미트 시그마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합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정적분이 여기 있는데 얘가 리미트 시그마니까 어차피 뭐 리미트하고는 그러니까 어차피 합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H잖아요. 근데 애디티비티가 성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H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한 다음에 합쳐도 된다라는 거죠. 애디티비티가 성립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수 곱하기잖아요. 왜냐면 얘는 이제 상수예요. 왜냐면 얘는 t에 관한 함수가 아니고 x의 타우기 때문에 지금은 이 타우는 시간에 대한 거지만 이건 t가 없잖아요. x 이 타우에는. 그죠? 없으니까 얘는 지금 상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호모지니어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상수배가 프리저브 되기 때문에 상수를 언제 곱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임 인베리언트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define 하기를 h of t는 지금 뭐였어요? impulse response라고 define을 했으니까 h의 델타 오브 t였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타임 인베리언트 프로퍼티 때문에 h의 t-타우는 뭐가 되냐면 이 h에다가 캐피탈 H라는 시스템에 델타 t-타우를 가했을 때의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스텝에서 여기는 애디티비티, 그다음에 여기는 호모지니어티, 그다음에 여기는 타임 인베리언트, 이게 이제 쓰여가지고 우리가 뭘 증명할 수 있냐면 어떤 임의의 LTI 시스템에서 인풋이 가해지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기만 한다면 임펄스 리스폰스와 인풋과의 컨볼루션으로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LTI 시스템이 뭔지 알아봐라 라고 누가 숙제를 내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임펄스 리스폰스만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LTI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뭐 인풋이 이건데 아웃풋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펄스 리스폰스와 컨볼루션만 하면은 얼마든지 아웃풋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IO 디스크립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풋과 아웃풋의 페어링을 네가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 번 측정을 할 필요가 없고 뭐만 측정하면 돼요? 임펄스에 대한 리스폰스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LTI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에서는 이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이 되는데 형태가 약간 달라졌죠. 왜냐하면 시퀀스를 다루기 때문에 정적분 대신에 시그마에서 썸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럼 델타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 델타 펑션은 마치 크로네커 델타처럼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의 임펄스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즉 값이 무한대로 가지 않아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입력 신호가 x of t고 그럴 때 출력 신호 y of t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입력 신호하고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컨볼루션 해주면 아웃풋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건 뭐 쉽죠. 그렇죠? 이게 언제 0이 되는지를 찾으면은
타우가 얼마일 때예요? 타우가 t 마이너스 3인가요? 그때 이제 그 델타 안에 들어가 있는 아규먼트가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B와 같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컨볼루션 하면은 이 델타 Y 컨볼루션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되면은 여기 T0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재빨리 파악을 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의 아웃풋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LTI 시스템입니다. 임펄스 리스폰스가 H of T로 주어진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있을 때 이것의 그 푸리어 트랜스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가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의 푸리어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알던 아니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던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를 구하면 다른 하나는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두 개가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LTI 시스템에서 여러분들한테 측정을 제가 맡긴다면은 LTI 시스템이 뭔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런 숙제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측정을 뭘 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임펄스 리스폰스보다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측정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일단 수학적으로 임펄스 만약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라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값이 무한대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적은 1이면서 순간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고 값이 무한대인 그런 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펄스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무한대인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인 전류를 갑자기 흘린다. 그러면은 불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도 우리가 가정을 한 거지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리니어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 구간에 대해서 리니어한 시스템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스템에 여러분들 주먹으로 꽝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서지죠. 그게 뭐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스프링도 여러분들 뭐 F 이퀄 KX 이거 성립합니까? 이거 후크의 법칙 이거 스프링 하면은 성립해요? 이거 성립이 처음에 그 힘이 작을 때는 성립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확 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스프링 그냥 망가집니다. 이거대로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레인지에서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는 거지 그 리니어라는 것이 전 구간에 대해서 인풋 레인지가 상관없이 리니어가 성립한다. 그런 시스템은 실제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 왜 공부하냐? 넌리니어 시스템은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스메티컬하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 중심에서 리니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죠? 맨날 망치만 들고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부분 시뮬레이션이나 수식 유도나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 가지고 최종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이제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LTI 시스템의 아웃풋은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컨볼루션으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전 슬라이드에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H of F가 지금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예요.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곱하기가 되니까 어떤 프리퀀시 리스폰스 H of F를 갖는 어떤 시스템에 X of F라는 스펙트럼을 갖는 인풋이 가해지면 아웃풋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of F 곱하기 H of F가 되겠죠. 그렇죠? 자, 임펄스 리스폰스가 주어져 있을 때 아웃풋의 스펙트럼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떤 델타 함수의
미분한 것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임펄스 리스폰스가 델타의 그 미분이란 얘기는 임펄스 리스폰스는 원래 델타의 아웃풋이잖아요. 그 얘기는 시스템이 미분기라는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미분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 frequency response가 즉 요것의 요 함수, 그렇죠? 이 함수의 frequency response가 J2파이 F가 되죠. 네, 그러니까 아웃풋의 스펙트럼은 frequency response 곱하기 인풋의 스펙트럼이니까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지금 impulse response라고 치면 impulse response의 Fourier transform 그것이 frequency response가 되고요. 그거 이제 요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곱하기 요건데 답을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지금 델타가 있는데 이 델타는 FC인 순간에만 값이 있는 거고 나머지 구간은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X 오브 F가 이렇게 있더라도 얘의 값들 중에 힘을 쓸 수 있는 건 이 순간의 값밖에 없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1.5 섹션에서는 나이퀴스트의 샘플링 theorem 보겠습니다. X of t의 요거는 이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에요. 그것에 샘플링된 신호, 즉 어떤 수열 X of n이 있을 때 이걸로 원래 신호 X of t를 복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퀘스천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X of t예요. 네. 근데 우리가 샘플된 밸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값, 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이 샘플된 밸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샘플된 밸류만 가지고 있을 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을 그럼 다시 복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얼핏 생각하면 아니 여기 밸류들이 전부 다 날아간 거잖아요. 제가 초록색으로 그리는 이 밸류들이 전부 다 지금 사라진 거죠. 그렇죠? 샘플링하는 순간 얘네들은 다 갖다 버린 거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저 밸류들은 그럼 다시 우리가 어떤 추정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퀘스천인데 결론적으로 나이퀴스트가 한 얘기는 나이퀴스트의 샘플링 시어럼이 한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그널이 그 밴드위스가 제한됐다. 즉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시그널의 밴드가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봤을 때 얘가 스펙트럼이 최대한 W인 거예요. 스펙트럼이. 예. 그러면은 샘플링 프리퀀시를 EW 이상으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샘플링된 신호 X of N으로부터 X of T를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바로 나이퀴스트의 샘플링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샘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얼마나 많이 그럼 샘플 개수가 필요하냐 1초에 2W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샘플링 시어럼이 어떻게 나왔는지 수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서 샘플링을 지금 하는데 지금 예로 한 거예요. 예로. 예. 그러니까 편의상 이걸 꼭 임펄스 트레인 가지고 샘플링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컨셉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펄스 트레인이 굉장히 나이스한 성질이 있었죠. 뭐였냐면 임펄스 트레인의 프레 트랜스폼이 임펄스 트레인이 된다라는 그런 나이스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걸 보여줄 때 편해요. 예,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 그러니까 요 생기는 게 이거 아니냐? TS가 이제 샘플링 피리어드가 되겠죠. 여기 이제 샘플링 피리어드가 되는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놀지 않고 이렇게 예. 임펄스 트레인 가지고 샘플링 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것이 바로 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이제 XS of T라는 이런 것들이 얻어집니다. 보시면은 이 수식에서는 어떤 특정한 NTS 순간에서의 그 샘플 값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나머지 그 구간들의 값들은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갖다 버린 거죠.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곱하는 신호가 지금 요거였었죠. 그렇죠? impulse train.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곱하면은 이제 요 수식이 되는 것까지 일단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한 다음에 얻은 신호
XS of T의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XS of T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X of T에다가 곱하기를 했는데 여기 임펄스 트레인하고 곱하기를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X of T, 이 녀석의 프레 트랜스폼, 이것은 이것의 프레 트랜스폼과 이것의 프레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이 되겠죠. 그렇죠? 프리퀀시 도메인을 넘어간 거니까 스펙트럼이면. 그래서 이제 요것과 요것에 이렇게 컨볼루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수식은 뭐 정적분에 한쪽은 그대로 두고 한쪽은 뒤집는 거죠. 한쪽은 뒤집어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X of tau는 이 시그마 여기 i에 대해서는 상수잖아요. 왜냐면 i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요것도 시그마고요. 요것도 시그마예요. 근데 이게 시그마가 전부 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고, 그러니까 정적분이 여기 시그마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바꿔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요거는 그쵸? 그 델타 펑션이 있는데 델타 펑션이 있는 적분이니까 뭐만 살피면 돼요? 요게 언제 0이 되는지만 살피면 되죠. 그래서 타우가 계속 변하는데 타우가 언제 0이 되냐면은 이 안에 게 타우가 F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TS분의 I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면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나면은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이 예를 들면 X of F가 이렇게 만약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샘플링을 하면요.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무슨 신호를 얻었냐면 요거 얻었죠. XS of T. 그러면 제 그 스펙트럼을 우리가 편의상 이름을 XS of F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쭉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TS분의 1, 여긴 0, 여기는 TS분의 1 이런 식으로 카피된 게 이렇게 쭈루룩 나타나게 됩니다. 여긴 W, 여긴 마이너스 W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렸던 게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고요. 근데 주의 있게 살필 거는 이 똑같이 카피된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네 요 픽하고의 간격이 지금 TS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 TS가 이게 TS가 너무 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TS가 너무 커면은 이 카피된 버전이 이렇게 이제 가까이 접근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겹쳐져서 나타나요. 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현상인데 엘리어싱이 나타나요. 이건 엘리어싱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샘플링을 너무 천천히 한 거예요. 너무 천천히. 그러니까 샘플링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샘플링 프리퀀시가 작아가지고 그러면 엘리어싱이 일어나는데 엘리어싱이 일어나면은 원래 신호를 복원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 신호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쨌든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요거만 요렇게 잘라내면 그게 원래 스펙트럼이랑 똑같잖아요. 이게 다 잘려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엘리어싱이 일어나 버리면은 우리가 잘라도 원래 거를 복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미 이 옆에 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스펙트럼을 이렇게 망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하이 프리퀀시 영역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어싱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샘플링된 버전에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을 다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자, 음성 신호의 경우에 보통 이제 대역폭을 4kHz로 가정을 하죠. 그러면 4kHz보다 넘는 그 음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목소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 anti-aliasing 필터라고 해가지고 알리아싱이 일어나지 않게 4kHz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4kHz 이상의 그 밴드를 조금 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쪽 밴드의 신호는 전부 다 잘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거나 그럴 때 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샘플링 프리퀀시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8kHz 샘플링을 하겠죠. 물론 그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그 나이키스트 샘플링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신호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런 신호가 있다고 쳐보면, 그러면 이걸 나타내려면 요렇게는 샘플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 이 신호를 복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샘플링 그러면 요게 샘플링 피리어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원래 신호의 피리어드는 어떻게 돼요? 원래 신호의 피리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샘플링 하는 요게 이제 샘플링 피리어드인데, 샘플링 피리어드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기에 반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인파 그려봐서 이거를 지금 샘플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게 이게 되게 에피션트한 거지,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점을 여러분들이 덜 찍어버리면, 그죠? 샘플링 피리어드가 짧아지면, 그러면은 이 신호 자체를 나타낼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점을 적어도 더 찍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럼인 거예요, 그죠? 1.6 섹션에 discrete Fourier transform 보겠습니다. 이 discrete Fourier transform은 시퀀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x of n이라는 어떤 시퀀스가 있고, 이게 주기적일 때, periodic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DFT고, 이 밑에 있는 수식이 inverse D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제 정적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리미트 시그마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시퀀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썸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요 그러니까 n 포인트 그러니까 n이 주기고요. n이 주기고 이제 이 n 포인트마다 이제 시그널이 반복되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그러면 주기 신호가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기 신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finite한 duration 시그널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x0부터 쭉 해서 x에 뭐 n-1까지 이런 이렇게 finite sequence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x-1은 뭐냐? 뭐 x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0을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그널이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0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게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얘를 카피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 놓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기 신호로 그냥 모델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는 거고, 실제 신호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데 카피 버전을 계속 옆에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periodic 시그널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건 periodic하기 때문에 이거를 Fourier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discrete 해가지고 시퀀스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일부러 periodic 하지 않더라도, 물론 여기까지밖에 측정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periodic 합니까? 이걸 뭐 discrete 하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periodic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샘플된 그 값들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이걸 카피해가지고 옆에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periodic하게 일부러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측정은 당연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시작한 다음에 여기까지 측정을 해서 몇 개 샘플을 뽑았더라도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일부러 주기 신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periodic 시그널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스펙트럼 도메인에선 디스크리트해져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신호로 주기 신호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DFT라고 하는데 이것의 그 빠른 구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Fast Fourier Transform하고 DFT는 수식이 어떠냐? 수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DFT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FFT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FFT는 이 사이즈, 즉 이 주기가 2의 m승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2의 m승일 때만 FFT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실제로 매트랩이나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쓸 때 그냥 FFT 콜 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의 m승이면은 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을 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의 m승이 아닌데 FFT라는 함수를 콜했다. 그렇다고 해서 에러가 뜨는 게 아니고 그냥 DFT 왜냐 수식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DFT하고 FFT는 사실상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DFT를 빨리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